오한 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뉴욕 증시 장마감 이후 발표된 최근 우리 시장을 짓눌러왔던 미국의 경제 지표에 대한 경계심과 AI 고평가에 대한 우려가 간밤 뉴욕 증시에서 대부분 해소되면서 우리 시장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의 상황은 어떨지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 우리 증시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현재 시간 0.95% 오른 4,03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69% 오른 91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요. 개장부터 1.5%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4,000포인트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다시금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후 하락 전환하기도 되면서 변동성을 보였지만 이후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수를 다시금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시간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흐름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현재 시간 2,300억가량 팔아치우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도 장중 매도 전환하면서 현재 시간 1,000억 넘는 순매도에 나섭니다. 기관만이 현재 3,500억가량 사들이면서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쌍끌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 전환에 나서면서 600억가량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도 현재 1,400억 넘게 크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1,900억 넘게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 상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경계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장을 맞이했는데요. 현재 시간도 0.34% 오른 1,478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이 LNG 운반척 7척을 2.6조 원 규모로 수주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지난 18일 유럽 지역 선주로부터 계약을 체결했고 오는 2029년 6월 30일까지 건조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나오션의 수주 실적은 원유 운반선 20척과 컨테이너선 17척, LNG 운반선 13척, 쇠빙연구선 1척 등 총 51척으로 집계됐고 누적 수주 규모는 약 98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수주 실적 89억 8천만 달러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이번 대규모 수주에 대한 LNG 운반선에 대해 압도적인 기술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독보적인 경쟁력을 재차 입증했다며 유럽 선주들이 자사의 LNG 고압 엔진이 가지고 있는 탄소 배출량 저감에 대한 신뢰와 관심이 높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간 하나오션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현재도 강한 모습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4.93% 오르면서 10만 8,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이 증권가의 긍정적인 장기 성장 전망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타 방산 기업들의 수출 사이클이 2027년을 기점으로 하락세에 들어설 것이란 우려와 달리 LIG 넥스원은 2029년까지 가장 긴 호황기를 누릴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은 LIG 넥스원이 지난 3월 LG전자 공장을 매입한 데 이어 최근 구미하우스에 3,74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 소식을 알렸다며 이는 중장기 생산 인프라 확보를 위한 것으로 향후 가파른 성장의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LIG 넥스원의 수출 비중이 2025년 21%에서 2026년에 32%, 2028년에는 52%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고 2026년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물량이 더해지며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시간 LIG 넥스원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간 7.83% 오르면서 41만 2,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 추진 소식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연이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페이스X는 주주 서한을 통해 내부 주주로부터 주당 421달러에 최대 25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약 3조 8천억 원 규모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이스X가 최근 비상장 주식 거래에서 기업 가치를 8천억 달러로 평가받으면서 스페이스X에 투자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막대한 평가 차익을 얻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에셋그룹은 앞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 벤처투자, 미래에셋 캐피탈 등이 참여해 스페이스X에 2억 7,800만 달러, 우리 돈 약 4천억 원을 투자했고 첫 투자 당시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1,270억 달러로 추정됐던 만큼 5배에서 6배에 이르는 평가 차익을 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장 이후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경우 추가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현재 시간 미래에셋그룹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벤처투자 현재 시간 20% 넘는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상한가를 기록했던 것보다는 약간 내려왔지만 현재 시간에도 21.63% 오른 17,31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셋증권도 연일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4.07% 오른 23,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30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로 높여 잡으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장은 아직 큰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좀 힘들었는데 여러 가지 크게 3가지 정도를 확인하고 가야 되는 이번 주였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첫 번째로 확인해 봐야 했죠. 근데 잘 나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은 매우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는데 논란은 좀 있습니다. 미국의 CPI 이제 경제 통계도 믿을 수가 있는 건가라는 약간의 의구심은 있지만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다 오늘 조금 전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인상하는 거는 어쨌든 시장에 좀 불안감인데 그래도 예상했던 대로 그냥 그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3가지, 이번 주에 확인해야 할 3가지를 다 확인했다. 불확실성을 좀 털어버렸다라는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음 주부터 얼마 오래 남지가 않았는데 마지막 불꽃을 한번 내면서 좀 끝낼 수도 있지 않을까. 미국도 산타랠리 가능성들이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한번 마지막까지 좋은 수익을 거두면서 올 한 해 피날레를 한번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그렇게 정리를 할 것이고요. 내년 투자 계속 강조드립니다. 내년에도 시장이 좋을 거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우리 시장 또 특히 좋은 평가들이 많습니다. 내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큰 시각으로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CLSA가 2026년 한국 투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법을 알려줬으니까 그 전략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으로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CLSA가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콕 집어서 우리나라 코리아 스트레이티지 한국의 전략을 세워주겠다라고 CLSA에서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요. 제목이 우리나라, 한국이 넥스트 재팬이 될 수 있을까? 넥스트 일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무슨 말이지? 라고 했는데 읽어보니까 이 얘기였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가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정부 정책 차원으로 강하게 증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정책의 모습들이 과거에 한 10년 전에 일본이 아베 총리가 집권을 하면서 일본 시장도 증권 시장을 강하게 드라이브하면서 올리기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그 정책이 우리가 하는 것과 과거에 일본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는 일본처럼 지수가 이런 정책을 펼치면 한국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겁니다. 일례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일본은 실제로 이 10년 가까이의 플랜을 추진하면서 지수가 거의 10배가량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거죠. 우리나라, 한국도 그러면은 일본처럼 10배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수익을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한국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의 고리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비교했습니다. 일본은 그 당시에 정책을 시작할 때 이런 소유구조, 기업들의 소유구조가 분산되어 있고 산업구조도 약간 파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도 어쨌든 재벌 이런 형식이 있긴 했지만 기업들의 재벌 해체를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상호 출자 해소를 거치면서 소유가 분산되는 효과, 더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그 틈새를 행동주의 펀드나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틈새가 생겼던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서 그런 전체적인 증권이 활성화되고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여력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주들이 경영진의 자본 분배의 배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 그러면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뭔가 더 요구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기업들이 또 움직이고 기업을 분할하고 개선을 하고 이런 작업들이 펼쳐지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도 일본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CLSA에서는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산업이 구조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삼성, SK, LG, 현대차 이런 대기업들이 시장을 꽉 잡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산업이 여기 대기업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일본처럼 이런 식으로 틈새를 파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재벌 그룹이 결국에는 우리는 족벌 체제, 가족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지배력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일본 방식의 행동주의 펀드 투자는 한국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 한국의 재벌 기업들, 대기업들이 외국계 행동주의나 이런 세력이 우리의 경영권을 위협할 것이다 라고 위협을 느끼면서 강하게 방어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처럼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행동주의 펀드들이 한국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결국에는 주주환원 정책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많이 요구할 거다라고 CLSA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한국식 행동주의는 배당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주주 환원 중심의 요구가 대안책이 될 수 있다. 행동주의 펀드들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에게 배당 많이 해라, 자사주 매입 소각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내년에 매우 높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기업 입장, 대주주 입장에서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배주주의 소유권 구조를 건드리지 않으니까 우리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겠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가사라든지 아니면 세제 혜택 이런 것들도 역시 대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죠. 자, 이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러면 대기업의 대주주들, 가족 경영을 하고 있는 대주주들도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우리 같이 투자하는 소액주주들도 좋은 상황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일단은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부가 거의 지분, 주식 지분에 아니면 기업의 지분에 묶여 있는 상황이 많고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당을 많이 해라라는 요구가 들어올 텐데 그러면 배당을 많이 하면 이런 경영을 하고 있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들은 또 배당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주식담보대출이 많은 상황인데 이런 대출을 갚는 현금화하기 위해서 배당을 사용할 수 있는, 배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대주주에게도 좋고 그리고 저희 같은 소액주주는 안정적인 대기업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배당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니까 대주주도 소액주주도 모든 좋은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결국에는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에게 주주 환원책을 많이 해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로서도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럼 CLSA는 이런 상황에서 주주 환원을 내년에 많이 하게 될 상황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일단은 소유가 좀 분산되어 있는 기업을 살펴봐야 된다. 주요 주주 지분율이 25% 미만이어서 여러 주주들이 그 기업의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상황, 그런 기업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규제가 있는 업종은 조금 제외하겠다. 금산분리 원칙이 우리나라는 어쨌든 있기 때문에 뭐 KB금융이라든지 이런 은행이 산업 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중심의 금융지수사는 좀 빼겠다, 제외하겠다라는 조건을 놓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돈 잘 버는 회사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순손실 기업은 제외한다. 그리고 충분한 배당을 할 수 있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살펴봐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딱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종목들을 쭉 나열했냐 하면요. 결국에 또 대형주입니다. 올해도 대형주가 많이 갔는데 내년에도 결국엔 또 대형주 봐야 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이런 종목들 봐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역시 주주 환원을 확대할 요구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유가 분산되어 있고 현금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걸 콕 집어줬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종목이 쭉 나옵니다. CLSA가 내년에 찍은 종목 결국에는 또 죄송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네이버 뭐 이런 회사죠. 결국에는 시가총액도 크고 배당 성향도 꽤나 나오는데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돈을 더 많이 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배당 많이 해야 된다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을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상황도 되겠고요. 현금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 우량한 기업들 잘 봐야 되고요. KTNG나 삼성화재 이런 배당 많이 해주는 역시 배당 성향 높은 기업들 봐야 되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좀 특이했는데 포스코홀딩스는 배당 성향은 매우 높지만 순현금, 지금 현금 여력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꼽았냐? 오히려 지금 배당을 못하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좀 개선이 되면서 배당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조금씩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배당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를 잘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카카오, 삼성전기, 유한양행 이런 식으로 돈을 잘 벌면서 배당을 늘려줄 수 있는 기업들이 결국에 내년에 좋은 수익률을 보여줄 거다라고 콕 집어줬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 잘 선별해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도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세로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코로나 팬데믹 때 지금보다 경기가 나았잖아요. 지원금을 많이 풀었죠. 그나마 지금 기대를 걸 거는 저는 이제 거기가 좀 더 좋아져서 그런 활성화를 통해서 소비로 좀 이어지는 게 좀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호 관세 부분은 상당히 어지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전반적으로 큰 흐름에서는 우리나라한테만 이제 굉장히 안 좋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랑 이제 미국 시장 경쟁하는 여러 국가들하고의 이제 거기서 똑같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큰 흐름에는 문제는 없는데 대신 이제 좀 복잡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자님 질문처럼 이제 유통업체를 한번 볼 건데요.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가 유통업체들이 미국 시장 공략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미국이 우선 멀어요. 너무 멀고 또 두 번째가 거기가 이제 유통 선진국이에요. 거기는 유통의 시작은 뭐 미국, 유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통이 거기 가서 이제 뭘 해보겠다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더 빨라져. 어떻게 보면 아마존도 이제 세계 최고 회사인 아마존도 이제 미국에 있고 월마트도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유통업체들이 진출하는 게 여의치 않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기업들은 이제 제조기업이나 브랜드 기업들은 할인마트에 넣거나 아니면 이제 코스코나 이제 월마트 같은 데 이제 직접이나 이제 에이전시 통해서 이제 많이 넣었어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너무 타이밍이 좀 아깝다고 해야 되나요? 좀 아쉬운 게 한류가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미국 분들하고 이제 요즘 종종 이제 미팅을 해요. 주문하면은 요즘에 미국에서는요 한글만 써 있으면 사람들이 산대요. 이 정도로 정말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 식품하고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이랑 거리가 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물류가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유통기업들은 투자를 해야 돼요. 오프라인은 매장을 투자해야 되고 이커머스는 플랫폼 세팅을 위해서 셀러나 그 고객 확보를 위해서 또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작은 포맷의 유통업체 오프라인이 가가지고 여러 개 들어가는 게
매우 합리적이에요. 거기다가 직영점 몇 개하고 가맹점을 합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공략법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올해 올리브영하고 CU가 들어갔잖아요. 이 들어간 시점에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이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이 한류 붐을 타고 올리브영, 뭐 CU, 뭐 나머지 다른 작은 포맷의 이런 유통사들 있죠. 강연이나 컨설팅을 많이 가면은 뭐 인터뷰도 마찬가지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위권, 어떻게 보면 12위, 2, 3년 전에는 9위까지 경제 대국입니다. 근데 여기서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는 중위권까지 가는 거의 진짜 선진국이 되는 건데 앞선 그 선진국 봐보세요. 일본, 프랑스, 영국 보시면은 급격하게 성직 올라가다가 다 지금 어때요?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저성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선진국들이 대부분 겪는 게 뭐예요? 많은 복지 혜택, 높은 임금. 근데 그리고 또 비싼 임대료. 근데 이 상황에서 과연 효율이 날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도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세로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코로나 팬데믹 때 지금보다 경기가 나았잖아요. 지원금을 많이 풀었죠. 돈이 풍부하고. 또 하나는 부동산이 완전 화랑이었죠. 폭등했죠. 부동산이 폭등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돈을 어쨌든 차익이 나든 착각을 하든 쓰죠. 또 하나가 부동산이 화랑하면요. 관련된 산업들이 같이 좋아져요. 소비재에서는 맞아요. 유통에서는 첫 번째가 가구, 가전. 그쪽을 싹 우리는 이사 가면 다 갈아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았는데 당시 뭐 코인도 좋았고요. 근데 지금은 요즘에 부동산 뭐 좋아지긴 한다고 하는데 사실 국민들은 크게 바라진 않잖아요. 정부 정책도 그렇고. 그거에 비해서는 여기도 좀 어렵고. 그나마 지금 기대를 걸 건 주식인데 저는 이제 거기가 좀 더 좋아져서 그런 활성화를 통해서 소비로 좀 이어지는 게 좀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뭐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네. 뭐 우선은 그 앞서 설명한 대로 쿠팡하고 네이버 쇼핑은 굉장히 좀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니까 쿠팡은 이제 독주가 계속될 것 같은데 최근에 네이버 쇼핑에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소위 셀러로 활동하는 기업들이 매출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빠른 배송을 좀 도입을 하고 프로모션을 강화해서 그런데 아마 네이버 쇼핑도 최근에 좀 더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이커머스에서는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빠른 배송이 이제 풀필먼트가 있었고 거기에 대응하는 최근에 나온 게 키커머스. 그래서 저는 유통기업뿐만 아니라 유통기업에 연관된 회사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풀필먼트의 아까 이야기한 CJ 대한통 같은 경우는 혹시 그 신세계 알리바바 합작회사가 연결해서 큰 흐름을 타면은 좀 좋아질 것 같은데 그거는 약간 물음표가 있는 거고 여기 지금 이제 시작하는 키커머스는 앞서 이제 세팅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거든요. 우리나라 배달 플랫폼 기업들 있죠? 세 군데.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저는 요 세 기업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 굉장히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유통기업들이.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를 한번 관심 있게 조심스럽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한번 편한 서비스를 받으면요, 절대 이걸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빠른 배송을 도입해야 돼요. 풀필먼트를.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잘 지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또 주저하는 게 있고. 그러면 또 쓰는 게 좋냐? 그렇지 않아요. 우선은 그 전반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유통 흐름은 기존에 이제 백화점, 뭐 편의점, 대형마트 같은 오프라인 유통이 주도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2년 전부터 이커머스가 50%를 넘어서면서 이제 메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로 흐르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커머스가 이제 우리나라의 주도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먼저 이제 오프라인 유통 한번 이야기를 이번엔 할 건데요. 오프라인 유통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갈리는 게 이커머스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잘했냐, 못했느냐가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야기 드릴 거는 이제
잘 그나마 대응한 백화점하고 뭐 편의점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 건데요. 백화점은 사실 이제 4, 5년 전부터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선진국에 있는 백화점들이 일본, 유럽, 미국 백화점들이 앞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화점들은 그 4, 5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타개할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거에 이제 나온 그 방안이 그럼 우리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뭐 즐길거리, 먹거리를 많이 늘리자. 그래서 맛집도 나오고 뭐 팝업스토어 그리고 요즘에 그 조명을 하는 뭐 크리스마스 조명도 많이 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커머스가 장점이 뭐였냐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처음에 백화점이 타격을 많이 입었다가 이런 즐길거리, 먹거리로 바꾸면서 고객들이 다시 찾아오게 되고 이런 대형화 시키면서 방어를 하게 됐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게 지금 오프라인 유통 1등이 1위가 백화점이 됐습니다. 또 성공한 그 유통 채널은 어떻게 보면은 편의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편의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이커머스랑 차별화되는 그런 대응을 할 거냐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커머스가 이제 저렴한 가격에 배송이 좀 빨라지면서 좀 들어왔잖아요. 근데 편의점은 우리나라에 5만 5천 개를 전국에 깔아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사람들이 급할 때 바로 집 앞에 아니면 회사 근처에 가서 편하게 제품을 금방 구매를 할 수 있고 또 요즘에 그 날씨가 점점 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료 같은 것도 가볍게 먹을 수 있고 또 이제 뭐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제공을 하고 또 좀 잘한 게 뭐냐면요. 신제품 같은 걸 굉장히 많이 계속 선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의점도 잘 대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백화점과 편의점은 큰 흐름에서는 좀 앞으로 좀 잘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대형마트죠. 네,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이커머스의 공격을 잘 방어를 못 했는데요. 그 가장 큰 문제는 공산품을 다 뺏겼어요. 신선식품 빼고 이제 공산품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이커머스에 넘어가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 대형마트는 좀 어떻게 보면 라이프 스타일 변화나 이제 그런 걸 잘 파악을 못 한 것 같아요. 과거의 대형마트는 어떻게 보면은 그 주말에 가족끼리 손잡고 나들이 가서 쇼핑하고 즐기는 공간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즐기는 공간은 백화점한테 내주고 쇼핑 공간은 이커머스에 내주게 된 거예요. 1, 2인 가구가 60%가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굳이 많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는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신선식품마저 뺏기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위기가 올 것 같아요. 마지막 또 하나 더 유통채널 얘기할 건 이제 면세점이죠. 면세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커머스 영향이 좀 덜 받은 쪽이긴 한데 여기는 좀 운이 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코로나19 때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서 힘들다가 코로나 끝나면 좀 좋아질 거니 했더니 또 이제 굉장히 또 세계적인 불황 때문에 또 면세 매출이 또 쑥 떨어졌죠. 세계적인 그 PwC라는 그 앙케이트 리서치 기관에 조사를 해봤더니요. 전 세계 고객들한테 물어봤어요. 최근에 굉장히 세계적인 불황인데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일 카테고리가 뭐냐? 했더니 1위가 명품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면세점은 굉장히 지금 흐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대신 이제 면세점이 좀 기댈 거는 최근에 이제 중국 그 단체 관광 비자 면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활용해야 되는데 전 그것도 좀 고민인 게 과연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명품 살 건데가 어떻게 보면 한류 때문에 식품이나 화장품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최근에 또 큰 유통가 이슈 중에 하나가 홈플러스 아닙니까? 좀 안타깝죠. 뭐 근데 뭐 안타깝지만 저는 기업 회생 들어갈 때부터 예측을 했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2, 3조의 지금 가치가 있는데 이게 다 부동산 가치예요. 근데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지방에 있는 그 대형마트 건물이 사실은 애매해졌어요. 마트 가보세요. 1층 신선식품 사람들이 많은데 2층 가면 어때요? 썰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형마트 포맷보다는 그보다 좀 작은 거, 단층. 그런 게 지금 라이프 스타일에 적절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홈플러스가 지금 100여 개 넘는 점포를 갖고 있는데 그 다 부동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쪼개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어쨌든 가치는 있기 때문에 뭐 망하기보다는 이제 매각은 될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거는 이마트라고 봐요. 이마트가
그 본업에 충실한다는 변화 이후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뭐 식품 전문 매장도 좀 늘고 있고, 뭐 고레이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MG랑도 소통하고 있어 보니까 저는 그런 그 몇몇 점포들도 아마 매입을 이마트가 해서 좀 이마트가 더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커머스의 유통을 보려면은 딱 하나, 그 풀필먼트라는 걸 꼭 봐야 돼요. 사실 이 풀필먼트가 의미하는 거는 빠른 배송이거든요. 결국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 이커머스가 우리나라 유통을 지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쿠팡의 높게 배송, 즉 빠른 배송, 그 풀필먼트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는 게 사람들은요, 한번 편한 서비스를 받으면요, 절대 이걸 포기할 수 없어요. 소위 이제 뭐 빠른 배송에 중독됐다고 하는데 쿠팡이 메인이 잡고 있는 거고, 네이버는 다행히 빠르게 요거를 또 커버하려고 빠른 배송을 CJ대한통운이나 여러 가지 회사들하고 풀필먼트를 협업해서 빠른 배송을 좀 대응을 하다 보니까 네이버 요즘에 좀 살아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은 빠른 배송을 기반으로 잘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앞서 그 밑에 기업들은 어때요? 빠른 배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빠른 배송을 도입해야 돼요. 풀필먼트를.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본인들이 쿠팡처럼 직접 물류센터를 지어야 돼요. 그러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럼 이것 때문에 또 주저하는 게 있고, 그러면 또 제3자 물류를 쓰는 게 좋냐? 그렇지 않아요. 네이버의 사례를 보시면은 CJ대한통운하고 협업을 처음 했잖아요.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은 그 배송비가 4, 5천 원 나왔어, 5천 원. 그럼 셀러들 입장에서는 못 하는 거예요. 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최근에 네이버가 막 그쪽을 투자를 하고 프로모션 투자를 하니까 3천 원 정도까지 떨어지니까는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밑에 업체들도 직접 하든지 아니면 제3자를 이용할 때는 굉장히 큰 비용을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주저하는 것 같아요.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장이 없잖아요. 왜냐면 이미 쿠팡과 네이버 쇼핑이 양대 산맥이 잡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저할수록 점점 매출 떨어진다. 빠른 배송이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쇼핑을 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신세계는 우리나라 유통 대기업 탑 1이었던 데고, 알리바바는 당연히 중국에서 넘버원이 합작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떠들썩한데요. 그 신세계 같은 경우는 그 우선 G마켓에 많은 고객 정보가 있죠. 옥션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또 신세계 이마트가 또 잘하는 게 상품 소싱이나 이제 셀러들 잘 해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알리바바는 장점이 초저가 상품 굉장히 싸죠. 저희 와이프도 뭐 그냥 거의 뭐 미니아처럼 2, 3일에 한 번씩 이용을 하는데 아주 경쟁력이 강한 공산품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외 직구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두 개가 잘 시너지가 나야 되는 거죠. 근데 앞서 우리 기자님 질문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배송이 느리면 삽니까 안 삽니까?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나라에서 주춤한 이유도 그거예요. 첫 번째가 배송이 너무 느려요. 두 번째가 품질 문제가 자꾸 있어. 세 번째가 브랜드 제품이 없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알리익스프레스가 쭉 성장하다가 지금은 주춤해요. 근데 이제 신세계랑 이제 만나잖아요.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 두 개의 합작 회사에서 두 회사가 누군가는 풀필먼트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럼 누가 할까요? 저는 지금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지 않나. 알리는 본인의 나라도 아닌데 해야 되는 거고, 신세계는 알리 너희들이 우리나라에서 같이 사업하는데, 알리 부자인데 돈 많은데 우리 신세계 힘들어. 과연 이걸 풀 수 있을까? 이게 안 되더라도 과연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넣을 수 있을까? 라는 게 첫 번째 저는 의문이고, 또 이번에 또 공정위에서 또 조건부로 가장 큰 기대했던 건 뭐냐면은 이 풀필먼트를 국내에 구축한 다음에 G마켓이나 옥션에 이 고객을 가지고 이 저가 상품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유입을 시켜가지고 연결해서 이 소위 이제 좀 죽은 G마켓이나 옥션의 이제 유입량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이거 살린 다음에 국내 셀러들을 활용해서 확 키우려고 했는데, 지금 요게 지금 딱 걸려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과연 물티다를 세팅이 될까? 두 번째는 이 지금 데이터를 그 알리에 공유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마케팅을 어떻게 합니까? 참 그래서 보니까 이걸 어떻게 풀지가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그 두 개가 해결돼야 앞서 있는 쿠팡, 네이버 쇼핑하고 같이 해볼 만하지. 이게 안 되면은 쉽지 않지 않을까요?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이 지금 코스피가 4,030포인트 유지를 하고 있고 코스닥이 오늘 굉장히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네요. 2%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는데 뭐 미국 증시가 새벽에 좋았고 일본이 금리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인상했고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이야기가 이번 주에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다. 대통령 업무 보고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오늘 그런 썰이 좀 나오면서 코스닥으로 오늘 또 몰리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이 함께 매수를 하고 있네요.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기관도 1,000억 원 넘게 코스닥에서 같이 쌍끌이 매수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을 통해서 5장 종목 레이더 더 시장의 분위기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립리서치 P&G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손창현 팀장님과 종목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손창현 팀장이 선택한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오늘 LIG 넥스원이 주가가 좋아요. 뭐 리포트도 나왔는데 뭐 지난주였나요? 좀 조정이 한번 깊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재평가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보세요, LIG 넥스원? 뭐 팀장님. 최근에 이제 우주 항공 관련돼서 이슈가 좀 크게 있죠. 그래서 네네. 기본적으로 방산을 모태로 하고 있는 업종이 괜찮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가지고 우주 항공까지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IG 넥스원도 기본적인 사업을 방산 쪽에 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네. 위성통신이라든지 그리고 로봇 관련된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조방원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9월, 10월 들어서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했던 이유도 있지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그렇죠. 다다랐다 전쟁이. 그러면서 좀 약세를 보였는데 일단 오늘 상승은 이제 증권사 리포트도 있었지만 증권사 리포트를 확인해 보니까 네네. 결국엔 이제 28년, 29년까지 수주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랍에미레이트의 천궁이 2분기, 3분기에서 730억과 830억 수주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올해도 역시나 사우디 쪽에 대한 신규 수주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일단 전 세계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 군비에 대한 증액은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수주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 신규 투자에 대한 확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뭐 구미 신규 시설 투자 29년까지 완료가 되기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LG전자 공장도 매입을 했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주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좀 보고 있어서 66만 원을 제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좀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좀 리바운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네. 전반적으로 반등은 어느 정도 시점까지 리바운딩이 나올 것 같다. 아직 추세가 완전하게 상승으로 좀 전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한 47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매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한 41만 원 전후에서 네.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이제 보유를 하고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제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기 전까지는 보유를 해서 좀 끌고 가보자. 그래서 1차적인 이 흐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시점은 한 45, 6만 원까지, 7만 원까지는 계속 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신규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 결국에는 손절에 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지를 했었던 구간이죠. 37만 6천 원 정도가 이탈이 되면 일단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NIG 렉스원 지금 매수해 볼 만한 또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좀 할인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40만 원, 41만 원 근처, 뭐 40만 원 아래면은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요 가격 그리고 47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 오늘 뭐 LIG 렉선뿐만 아니라 조방원이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분위기도 반전되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LIG 렉선 봤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도 볼까요? 손창희 팀장의 선택은 어떤 종목일까요? 공개합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2차 전지가 고민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갑자기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 지금 2차 전지가 어제까지 무너졌었거든요. 오늘 조금 뭐 버티고는 있는데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어떻게 전략을 좀 짜면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연기관 차 관련돼서 일단 연비 규제를 네네. 완화를 해준다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악영향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제 로보택시를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테슬라.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를 하면 내연기관 차보다는 결국에는 전기차에 대한 그쵸.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구조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주가는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이 결국엔 예전에는 매출이 거의 이제 2차 전지 향으로만 많이 쓰였지만 결국에 이제는 ESS 향으로도 쓰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도 3원계 양극재에서 이제는 이제 LFP 양극재 관련된 포트폴리오도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LFP 전구체 관련된 그리고 시장도 좀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는 소재 관련된 레퍼런스가 가장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FP 양극재 관련돼서 27년에 공급을 한다라고 보니까 다른 이 소재 기업들보다는 좀 더 빠르게 좀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단기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포드 계약 해지가 있긴 하지만 네. 이게 이제 중장기적인 수주였다라고 좀 감안을 해보면 네. 단기적인 노이즈로 끝날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일단 다른 종목들도 그런 점에서 좀 어느 정도 하락이 진정이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3일, 4일간 포스코 퓨처엠 차트를 보시면 하락을 했잖아요. 거의 한 네네네. 20% 하락을 한 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기 저점 부근에서는 좀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19만 원 정도 선에서 일단 18만 9천 원, 한 1,000원 정도 사이에서는 매수 가능한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역시 뭐 22만 원 선까지는 뭐 리바운딩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박스권 흐름이잖아요.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 다시 뭐 24만 원, 5만 원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7만 7천 원. 일단 최근에 박스권을 이탈을 하는 구간이 이어진다라고 보면 일단 뭐 좀 매수는 좀 자제를 하면서 좀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뭐 배터리 쪽에 악재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까지 안 좋은 건가라고 판단을 해보면
이런 상황에서 한번 좀 매수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을 한 현재 가격 정도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전략, 2차 전지의 추이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종목도 볼까요? 손차인 팀장님의 선택은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SM입니다. 자, 오늘 엔터주나 뭐 콘텐츠나 이런 종목들이 어제 뭐 이번 주에도 한번 튀었던 기억도 있고 지금 뭐 결국에 나오는 이야기는 중국이 뭔가 한한령을 완벽하게 오픈하는 시그널을 안 주고 있는데,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제 방중할 수 있다, 중국 방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약간씩 움직이는데 내년에 엔터주들 좀 지금 지지부진한데 괜찮을까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을 것 같다. 뭐 이유를 들자라고 하면 네. 일단 이제 공연 관련된 계절적인 성수기가 4분기입니다. 대부분 연말 공연이 많죠. 그쵸. 그래서 연말 월드 투어하고 있는 SM의 그 관계된 그룹들을 보시면 라이즈도 있고 NCT 위시도 있고요. 그리고 에스파도 있고 이런 그룹들이 이제 월드 투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연초보다는 연말이 성수기다라는 걸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일령 장기화가 본격화된다라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일단 우리나라 쪽으로 반사이익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중국과 일본에 대한 관계가 험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감안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쪽에 대한 반사이익을 다른 뭐 어떤 걸로 좀 얻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도 내달에 이제 중국 콘서트를 좀 개최하려고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업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이제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모멘텀이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실적인 측면으로 보면 네. 실적은 3분기 실적 동사 같은 경우 SM 같은 경우에는 본업이 그렇게 확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결국엔 이제 이 3분기 실적을 부진을 역할을 했었던 부분은 결국엔 자회사인 디어율이랄지 그리고 드림메이커라고 하는 회사가 부진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나름 엔터주들보다는 양호했고 그리고 3분기 이 월드 투어를 통해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 상당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네. 결국에 지금 이 추세가 저는 이제 전환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가 전환된 시점이 얼마만큼 이어질 수 있을 거냐. 1차적으로는 15만 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단기 고점 18만 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일단 추세를 이탈을 하는 10만 6,5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 엔터주의 공략법을 전반적으로 좀 알려주셨습니다. 결국에는 뭐 중국에서 K-팝 공연한다 뭐 이런 뉴스가 한번 딱 나와야 확실하게 전환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게 긴가민가 이러다 보니까 약간은 고민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까요? 팀장님이 선택한 종목 뭘까요? 바로 공개합니다. 아주 IB 투자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뭐 거의 스페이스 X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엄청나게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데 아주 IB 투자도 관련된 투자를 했나요? 스페이스 X 쪽에? 네, 그래서 미국 법인을 통해서 스페이스X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 금액은 뭐 정해진 거 확인이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하지만 투자는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스페이스X가 이제 투자 평가 시에 2,200조라고 하니까 네. 엄청나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도 당연히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를 통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벤처 캐피탈 쪽에선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그쵸. 국민성장 펀드 150조 있고요. 그리고 어제 중기부에서 벤처 투자 육성을 하는데 40조를 또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결국엔 엔젤 투자나 벤처 투자에 본격적으로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사는 뭐 야놀자를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프로티나나 휴젤, 크래프톤을 상장을 했기 때문에 기대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크다라는 걸 감안해 그쵸, 보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480원인데 3,400원까지 분할적으로 좀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짧게 보면 한 3,200원 선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길게 보겠다 그러면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원. 단기 목표가는 4,000원 보시지만 좀 길게 봤을 때 월봉상 흐름이 완전 추세가 전환된 흐름이기 때문에 5,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찬현 팀장님이 지난번에 미래에셋벤처 투자도 알려줬는데 네. 이번엔 아주 아이비 투자도 함께 스페이스X 수혜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손찬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